안녕하십니까. 대수평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수평 본부장 박상훈 시몬입니다. 오늘은 그 5.18의 오해와 진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8이 일어나기 전에 김대중 씨를 수사당국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5.18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아니 5.18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구속된 김대중을 어떻게 그 5.18의 중모자라고 하느냐, 이것은 억지로 김대중 죽이기를 위한 말하자면 견광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저도 그 30대 후반에 그런 젊은 나이인데 제가 인문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담임을 하면서 새벽 일찍이 출근해서 자율학습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저야말로 뉴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김대중에 대한 구속을 굉장히 억지로 한 것이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에 쭉 있었던 그 5월 18일 이전에 김대중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뉴스를 접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무슨 일을 했냐는 것은 모르고, 다만 김대중의 그 민주화 투쟁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몹시 지지하는, 요즘 말하면 팬덤 지지자라고 할 정도로 매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없이 김대중 같은 사람이 민주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그 말하자면 정권을 넘길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어야 온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 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이전에 그 김대중의 여러 가지 5.18 직전에 있었던 행적을 보면은 엄청나게 그 말하자면 3월 달에서부터 시작된 서울의 봄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합법적인 투쟁이 아니라 뭐 학생들을 동원해서 폭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다 철저히 세워놓고 그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과정은 전혀 바빠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정서적인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김대중을 그 두둔하고 그 수사당국에 대해서 그 억지 수사라고 아주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18은 이제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거를 그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전부 읽고 그 객관적인 사실만을, 팩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거를 전부 정리를 해봤는데, 하여튼 첫 번째로 5.18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물론 5.18이 되니까 아까도 제가 말한 그러한 분위기와 같이 광주 시민들이 원래 계엄당국에서는 혹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상도의 무슨 대구, 부산, 마산 또는 광주 이런 곳에서 학생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를 했지만, 그렇게 광주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벌써 그 김대중은 그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 지역에 있는 간첩들 이런 사람들과 접선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간첩들은 북한에서 나온 특수군과 결합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17개 군에 있는 무기고들을 단 하루 만에 12시부터 불과 4시간 사이에 전남의 11개군의 시군에 있는 38개의 무기고가 전부 털렸다는 것, 5,403정이라는 총기가 털렸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어떤 조직도 없이 그냥 나와서 항의 시위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대단히 조직적인 그러한 그 행동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총상으로 입은 사람 116명 중에서 75%가량의 사람들이 전부 칼빈 소총에 의해서 맞았다 하는 것을 저는 2019년 2월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만원 박사가 그 5.18의 전체적인 진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광주의 보건소 직원, 아마 그 당시에는 말단이나 다소 신입 직원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견 간부들은 다 도망가서 숨고 이 초입인 그분의 이름도 내가 지금 메모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부 부검을 했답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2019년 2월 8일 국회에서 그 계엄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 보건소 직원이 얘기하는 것을 저는 직접 3시간 동안 앉으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 다 청취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몇 명이 칼빈 소총에 의해서 죽고 몇 명이 M1 소총에서 M16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기록을 안 하고 메모를 안 하고 들었지만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때 그 칼빈 소총으로 죽은 사람이 70%나 넘는다. 즉 116명 중에 칼빈 소총에 의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것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대강 알 수 있는데 칼빈 소총으로 맞은 사람은 그 총의 탄흔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M16은 이건 계엄군이 소지했던 그 총이었는데 그것은 후에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빙빙 돌아서 뚫고 들어갈 때는 그 작은 구멍일지 모르지만 그 뒷면에 그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로 그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상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건소의 직원의 관찰에 의하면은 이것은 무기고를 탈취한 그러한 그 칼빈총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정말 군인들이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격을 해서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이러한 그 생생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그러면 광주 선량한 시민들이 M16을 가지고 칼빈총을 가지고 그 같은 데모하는 시위대를 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국민들의 그 광주 시민들의 흥분을 북돋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행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증거들을 지만원 박사가 십몇 년에 걸쳐서 정말 전부 파출소마다 다 다니면서 수사 기록을 전부 모아서 집대성해서 내린 그러한 그 대단히 그 말하자면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 미리 결론을 내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결과를 발표한 그러한 5.18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기록을 전부 살펴보기 이전에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그냥 광주 사태, 물론 그때 대모대로 저격해서 나온 일반 시민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안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북한의 특수군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토촉 간첩들과 합작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됐지만은 계엄사에서 당시 계엄사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너무 이게 끔찍한 일인데 너무 확대해서 발표하면 되지 않을까. 쉬쉬하고 그냥 조용히 그러한 심각한 북한의 도발 같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아마 했지만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광주 사태라는 이름으로 노태우 때까지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김영삼이 말하자면 역사 바르기 세우기 운동도 사실은 굉장히 불순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더군요. 조사를 요즘 한 것을 살펴보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대형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이러한 큰 국가적인 일이 일어나서 인기가 땅에 떨어져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해서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으로 김대중의 압력에 굴복한 것은 바로 김영삼의 아들이 우리 잘 아는 김현철이죠.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최고로 아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김현철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통령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어떤 김대중의 첩보망에 김대중 집단의 첩보망에 의해서 김현철의 비리가 세상에 공개될 찰나에 있을 때 김대중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대신에 당신은 김영삼은 광주 사태를 좀 민주화를 위한 이러한 것으로 격상해서 발표해라 이런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김대중 시대는 자기가 이러한 것으로 했으니까 완전히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격상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공자가 되고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5.18 사태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법률적 그러한 약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보면 몇천 명이 거기 가보지도 않은 이해찬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도 유공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자 국회의원 누구죠? 여야대 국회의원 그 사람도 그때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그 후에 무슨 섭외를 했는지 국회의원도 유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암암리에 발표된 자료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주 사태는 물론 광주 시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역용해서 그 토촉 간첩이라든지 또 남한에 어떤 사태가 있을 때 그 우리가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북한의 그러한 그 야욕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폭동에 의해서 그들의 그 일반 시민들의 고귀한 순수한 그러한 투쟁에 그 힘입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태를 크게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내가 굉장히 많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서 많은 것을 명문했는데 사실 이걸 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누이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그 김대중은 79년 12월 8일 날 연금이 해제될 때마다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청년 동지회를 큰아들을 시켜서 조직하게 하고 또 그 후에는 그 8월 3월에는 한국정치문화연구소를 그 김상현을 통해서 조직하게 해서 5천 명의 회원을 그 조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윤보선, 함석헌 등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국민연합을 이 김대중 휘하에 있는 사람들, 즉 문익환, 이춘호, 이문영, 고은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서 그 국민연합을 장악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때 야당인 그 당에서는 이미 벌써 김영삼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김영삼에 속한 정당에 들어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러한 민중 속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고 학원 소요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죠. 그래서는 그동안에 그 YMCA 그 강좌에 나가서는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는 그러한 민주주의다. 이러한 그 강렬한 구호를 얘기하면서 정부 타도를 선동하고 그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는 김대중 초사가 양각된 메달을 수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또 그 후에는 또 그 4월 29일쯤 가서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부가 개헌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좌시하지 않고 뭔가 정권 위안을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5월에 와서는 5월 8일 12시에 강남 터미널 옆에 있는 양식집에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폭력 시위를 격화시키는 그러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강목, 화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 5월 15일에는 그 이와 같은 그 마지막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계엄령을 해제하고 특정인 퇴진, 여기서 특정인은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은 이름이 오르지 않고 최기화 그때는 임시 최고위에서 그 대통령으로 돼 있는 임시 또 그리고 그 신현학인가요? 그 사람이 그 총리로서 상당히 그 많은 정치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 잘 했던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해서 그들을 퇴진한다는 이러한 그 발표를 했고 또 5월 20일에 할 것을 5월 29일로 연기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로 총결기를 하기로 이렇게 모든 각본이 다 떼어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와 같은 그 활동에 대한 것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그저 감정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후에 그 유신헌법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이 받은 최규하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이러한 그 행동으로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이 오히려 더 자기들에게 화근이 되지 않았나. 이제 와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또 이와 같은 것을 광주에 특히 초점을 줘서 전남대 복학생인 정동련에게 그 300만 원, 그때는 300만 원 꽤 큰 돈이죠. 300만 원을 주고 그 후에 또 2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이라는 사람한테는 270만 원을 주고, 조선대 대모책인 윤학봉이라는 사람에는 170만 원을 주고, 또 그리고 이 그 5.18 당시에 일어난 일 중에서는 김대중의 사조직에 해당되는 그 최덕기라는 사람은 광주에 거주하는 사조직 10여 명을 동원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놈들을 씨를 말리러 갔다. 또 그리고 그 여자의 유방을 난자했다. 사실은 군대 가본 사람은 압니다. 총에다가 그 단도를 놓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뎌서 그 사람의 살을 이렇게 도려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흥분한 그 시위대, 일반 순수한 시위대들은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데모하는 군 중 200~300명을 죽였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300명이 아니고 20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 근무할 때 제가 제자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가 그 유언비어로 나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2000명이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여기서 그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데, 그때 유언비어가 뭐냐면 연대생을 중심으로 한 그 데모대가 600명이 그 광주에 내려왔다 했는데, 그때 삼엄한 계엄에 서슬퍼름 그 치하에 연대생이 거기 갈 리도 없죠. 그렇게 서울에서 했다면 또 뭘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그 명명백객이 그 김대중이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를 확대했고, 또 지역 그 사조직인 간첩과도 같은 무리들과, 또는 지금 지만원 박사가 연구한 것처럼 광수 1, 광수 2 했는데, 북한에서 굉장히 정예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와서 심지어는 할머니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은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광기에 어려서 그들이 소열을 부추기기 위해서 총을 쏘고 하는 것은 전부 말하자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윤공리 대주교가 그 카톨릭 회관에서 이렇게 위에서 한 그러한 것을 증언했는데, 그 와중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북한의 특수군이 했다는 것은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그 계엄군이 한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증언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쟁한 사람이 조비오고, 또 그리고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 부정한 사람이 우파 중에서 있는데, 조갑재라는 사람, 그때 조선일보 기자인데, 자기가 우기는 것은 나는 분명히 그때 광주에 취재를 왔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북한군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은 대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광주 교도소에 그 정치범들, 사상범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그 북한군 전체들이 집결해서, 사실은 아마 몰라도 계엄군에서 그런 첩보를 다 입수했겠죠. 전파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밤새 교전이 일어났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우리 계엄사 군인들은 참호 속에서 있었지만, 그 바깥에서 쏘는 그 북한군들이 엄청나게 한 300~400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북한군이 거의 다 일망타진되다시피 하니까 그들이 결국 도망가서 그 청주 쪽으로 이렇게 그 태백산맥을 쪽을 향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 5.18 그 시위가 멈춰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교도소 공격을 하면서 몇십 명 안 남은 사람만 남아있고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태가 진정되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밝혀진 사실이고, 그 후에 대해서 그 시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영의 당시 안기부장,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저 김영삼 시대 마지막에 안기부라고 했던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 그 전에도 우리 많이 알려졌죠. 청진에 그 5.18 때 그 투쟁했던 사람의 그 추모비가 있고, 또 그들의 교과서에서는 5.18은 김일성 장군이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북한에서는 다 공공연히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눈을 감고 무시하고, 아까도 말한 정치적인 그러한 그 야합에 의해서 김대중의 그러한 그 대통령을 당선된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부 입을 막고, 오늘 뭐 그것을 정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처벌받는다는 법까지 말하고, 그 박지원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또 그때 2014년에 그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을 때 그 김정일의 전용기를 타고 그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최영회하고 황누구죠? 그 사람 둘이 왔을 때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행기로 온 이유는 그 시신들을 그 청주 어느 산골 속에 있던 것이 그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 시신들을 비행기에 그 싣고 갔다. 그것은 박지원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다만 유언비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12.12 사태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그 논리적인, 합리적인 팩트로 지난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그 장태환이나 정승화가 의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까지도 서울에 보면서 있는 건 벌써 80년대, 79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43년 정도 지난 이후에도 그 서울의 법이라는 영화에서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모든 것을 전두환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자막에, 서울의 법 마지막 자막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똑똑히 본 게, 전두환 5.18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계엄사령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은 1996년에는 검찰의 여러 가지 압력 수사에 의해서 잠도 재우지 않고 뭐 요즘 말하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뭐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순순히 인정했지만, 그러나 2013년 동아일보에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 사태 때의 모든 지휘권 행사는 참모총장인 내가 했지, 전두환은 물론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는 듣고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를 하고 모든 지휘는 일체 간섭할 틈을 주지 않고 그는 나에게 몹시 어려워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1996년에 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양심을 말하자면 몇 년입니까? 17년이 지난 이후죠. 17년이 지난 이후에 양심 선언 비슷하게 해서 전두환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양심 고백을 했지만, 이것은 별로 대중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러한 것이고, 오직 그를 사실은 그들이 한 것은 전두환을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악마화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전두환한테 씌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까지는 상당히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초과돼서 지금까지 모두 시청해 주셨다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